김정은의 표창장을 받은 북한 엘리트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탄탄대로가 앞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벽 4시 가진 것 전부를 방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성공하면 사는 것, 실수하면 죽는 것. 쿠바를 탈출했지만 제3국에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6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합니다. 새벽 2시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는데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을 타고 어깨를 넘어서 머릿속까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쿠바가 이렇게 차가운 나라였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낮에는 온 도시가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 곳인데, 그런데 그 새벽만큼은 모든 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았고 저도 그 안에 같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돌리면 나가는 겁니다. 안 돌리면 여기서 끝이고요. 사실 그냥 여기 이대로 서 있어도 됩니다. 손잡이 그대로 두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대사관에 출근하고 동료들한테 인사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2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바나의 새벽에는 항상 어디선가 개가 짖었는데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그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뭔가 빠진 것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옆집까지 거리는 4m입니다. 동료가 삽니다. 제가 택시를 부르면 소리가 납니다. 새벽 2시의 골목은 너무 조용해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만으로도 창문에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불이 켜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새벽 2시에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외교관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몇 달째 달고 사는 통증이었습니다. 목 디스크,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어깨까지 저릿하게 내려오는 그 통증이 하필 그 순간에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통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그 생각이 스치자 오히려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출발지에 주소를 입력하고 목적지에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배차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초인지 1분인지 그 짧은 시간 안에 20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배차 완료 3분 후 도착. 그 3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4시 비행기를 타기까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이 저를 그 문손잡이 앞에 세웠는지,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서 떠오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냐면 탈출은 쿠바를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상을 본 건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알제리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해외에 나간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당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집안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김정일의 프랑스어 통역원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말을 직접 듣고 직접 옮기는 사람. 북한에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건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체제가 당신을 완전히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가장 예민한 말들, 가장 위험한 말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체제 입장에서 당신이 그만큼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알제리에서 처음 본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걸었습니다. 다르게 웃었습니다. 가게에 물건이 있었고, 길에 차들이 있었고, 아무도 특별히 조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낯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정도로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그냥 평범한 삶이었다는 걸. 18살이 되던 해에 이번엔 쿠바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으로 무역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바나는 알제리와 또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컬러풀하고, 더 시끄러웠습니다. 거리에서 음악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낮부터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바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이런저런 걸 물었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냐고. 저는 좋은 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바나 대학교 졸업장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점이었고, 저는 앞으로 뭘 할지 어렴풋이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언어를 쓰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 말을 안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 묻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갔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왔고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집은 수색을 당했습니다. 서랍이 열렸고 장롱이 뒤집혔고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죄목은 안기부와 연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김정일, 바로 옆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정보기관이랑 연관이 됐다고요. 근데 북한에서 한번 그런 혐의가 씌워지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불려갔습니다. 취조실에 3일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이 얼마나 작았는지, 의자가 얼마나 딱딱했는지, 형광등이 얼마나 쨍했는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1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집은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지위도, 신뢰도, 아무것도 없어진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쌓아올린 20년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돌아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죄여도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화를 어디다 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보위부한테, 당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꾹 삼켜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쓰러진 채로 있지 않겠다고. 뒷배가 없어도, 백이 없어도 내 실력으로 올라가겠다고.
그 결심이 이후 20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를 그 체제 안에 가장 깊이 묶어두게 만든 사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었습니다. 1995년 평양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에 입학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밥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없었습니다.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게 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들이었고, 저는 수업이 끝나면 뭔가를 구하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배를 고르면서 스페인어 교재를 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1998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같은 학과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베이징 대학 유학 동기가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었던 강석주였는데 그 인연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보니 뒷배가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가장 존재감 없다는 통신국이었습니다. 전보 나르고 문서 정리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잡무들 하는 곳입니다. 외무성 안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부서, 거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억울했냐고요?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근데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티를 내는 순간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그 통신국에서 남들이 퇴근한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국제법 공부를 했습니다. 스페인어도 갈았고 프랑스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그냥 믿었습니다. 이후에 정세번역 자료국으로 이동해서 번역 일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문서로 읽었습니다. 외국 언론들, 외교 문서들, 각국 정부의 발표들, 그걸 번역해서 정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이 그 세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문서를 번역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번역들이 저한테 세상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과 다른 세상을, 제가 믿던 것들과 다른 현실을. 근데 그때는 그 간극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던 거겠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드디어 발령이 났습니다. 쿠바 대사관 3등 서기관. 비행기가 아바나에 착륙하고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12살의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나왔던 그 도시, 20살에 대학을 다니던 그 도시, 그리고 이제는 외교관으로 돌아온 그 도시. 이제 시작이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쿠바에 오래 있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낯선 도시였습니다. 색깔이 많고 소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 가난하지만 어딘가 활기찬 곳. 저는 그냥 그렇게만 봤습니다.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도시를 철학적으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눈에 걸리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정부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큰 소리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굳었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웃고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고 세상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북한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느 날은 퇴근길에 아이들이 골목에서 축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북한이랑 딱히 다를 것 없는 장면이었는데 한 아이가 넘어지더니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어른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아이일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였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웃음 한 번이 언제나 어딘가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그 감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쿠바 아이들의 자유로움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처음엔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한 게 아니라 부러운 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다시 올라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매일 아침 대사관에 출근했습니다. 2013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청천강호,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과 MiG-21 전투기 부품을 싣고 나오다가 파나마에서 걸렸습니다. 국제 대북 제재 위반. 배가 억류됐고 선원들이 잡혔고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배가 쿠바에 온 줄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말단 서기관이었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 일을 맡으면 잘못될 경우 책임이 자기한테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말단인 제가 맡으면 잘못돼도 말단 서기관 잘못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제가 맡게 됐습니다. 밤마다 혼자 파나마 법을 공부했습니다. 국제운법, 국제제재법, 파나마 국내법. 한 번도 공부해본 적 없는 분야였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파나마 당국과 법리를 다퉜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해오는 상대방 앞에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했고 배가 돌아왔고 선원들이 풀려났습니다. 2016년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저는 그 표창장을 받아들었습니다. 3년을 바친 결과였습니다. 분명히 기뻤습니다. 아니, 기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그걸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조국과 수령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한다. 조국과 수령을 위해서 3년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아내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면서 버텼던 3년. 그 시간 안에 제가 있었는데 그 종이 안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조국과 수령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창장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버텨주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게 밤새 문서 쓰고 앉아서 협상하고 긴장을 달고 사는 직업이니까요.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어깨까지 저릿하게 내려오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굳어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생겼습니다. 목, 디스크였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쿠바 근처에서 제대로 된 척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멕시코밖에 없었습니다. 비용도 제가 댈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길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사관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다고. 멕시코에 며칠만 다녀오면 된다고. 대사관에서 나온 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요청했습니다. 몸이 이 정도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그래도 안 된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뭔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을 이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취조실에서 3일을 버텼고, 통신국에서 10년을 갈았고, 3년을 파나마 법정과 싸웠습니다.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싶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억울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뭔가 다른 게 올라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부품이라는 느낌, 쓸 때 쓰고 필요 없으면 교체되는 부품. 저는 그날 퇴근하면서 아바나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 오래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면 이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으로.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 2021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막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명령을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막으라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쿠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2021년에 쿠바 정부가 베트남에 참관단을 보냈고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쿠바가 베트남처럼 한국과 수교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먼저 평양에 보고한 겁니다. 근데 돌아온 답이 그럼 막아라 였습니다. 국력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랑 쿠바가 수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북한 외교관 한 명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쿠바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압박을 넣을 수단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불가능한 임무를 안고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평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쿠바와 수교를 재추진한다는 기사가 단독 보도됐는데 왜 아무런 대응이 없었냐는 거였습니다. 호되게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보를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한국 언론을 읽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볼 수 없는 기사에 대응을 못했다고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전보를 천천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바나 골목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건물들이 그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그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20년을 바쳤습니다.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싶다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볼 수도 없는 기사 때문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은요. 이 안에서 자라는 제 딸은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검색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탈북. 그리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잠깐 시간을 2018년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선 게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북 행사를 제가 총괄했습니다. 행사 총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십 명의 수행단 동선을 짜야 합니다. 의전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연회 메뉴부터 차량 배치부터 경호 동선까지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틀리면 사단이 납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에서 실수가 나면 그게 어디로 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김정은과의 공식 면담. 그 방 안에 저도 있어야 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상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말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해라. 그냥 사람이야.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삶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삶도, 제 삶도, 제 딸의 삶도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 뉴스에서, 사진에서, 선전물에서 수백 번 봤던 얼굴이 살아서 숨을 쉬면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기억하려 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목덜미가 축축해 보였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 보였고 체형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걸음이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운 건지 만들어진 건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청천강호 일을 잘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대화는 30초도 안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압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기 위해 3년을 싸웠고 밤을 새웠고 밥을 굶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한 문장은 아마 기억에도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수십 마디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구조 자체를 똑바로 바라보게 된 게 그 이후로도 김정은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 외교관 생활을 통틀어 총 7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긴장했습니다. 세 번째쯤부터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하거나 문서를 들고 배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의 모습이 아닌 회의실 안에서의 모습을, 발표를 듣는 표정을, 보고를 받는 태도를, 제가 느낀 것들을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7번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도, 그 확신이 나중에 제가 결심을 굳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도 저는 달라진 것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대사관에 출근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를 들고 동료들한테 인사하면서 회의에 들어가서 발언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밤마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이어폰을 꽂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뒤졌습니다. 탈북, 루트, 한국 정착기,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의 인터뷰. 근데 자료가 너무 없었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데 정작 구체적인 방법이나 루트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속이 탔습니다. 저는 혼자서 맨 땅에서 짜야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배우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외교관, 밤에는 탈출을 계획하는 사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 앞에서 웃는 거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도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에겐 2인 1조 원칙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외국인을 만날 때, 어디든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2명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나도 그를 감시하고 그도 나를 감시합니다. 표면상 이유는 간첩 방지입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탈북 방지입니다. 2명이 같이 다니면 1명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나머지 1명이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공항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혼자 한국 대사관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항상 옆에 누군가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원칙 안에서 탈출 방법을 짜야 했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변수를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새벽에 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준비도, 예고도, 설명도 없이, 계획은 단순해야 했습니다. 복잡할수록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하나만 골랐습니다. 여권. 북한 외교관의 여권은 5년 만기입니다. 제 여권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새 여권이 손에 들어오는 그날 비행기표를 삽니다. 그날 안으로 공항에 갑니다. 스문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날 하루, 그 하루 안에 움직이면 북한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북한이 코로나로 닫았던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소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소환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평양에서는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권이 빨리 와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숨막혔습니다. 대사관에서 동료를 보면서 웃고, 퇴근하고, 우편함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강에 들어가서 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봉투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 들고 서 있었습니다. 뜯으면 시작됩니다. 저는 뜯었습니다. 새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새벽 4시 출발. 새 자리. 결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뒤에서 동료가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아내한테는 2달 전에 한 번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산책길에서 우리 나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한국이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자고. 아내는 그날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농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날부터 비행기표를 산 그날까지 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딸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딸이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리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누군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그 무게를 미리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학교 얘기 물어보고, 같이 TV 보고, 잘 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씩 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10시에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짐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딸도 불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딸도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탑승권 3장을 화면에 띄워서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또 농담인 줄 알았던 겁니다. 2달 전에 그 얘기 꺼냈다가 병원에 실려갔던 아내가 이번에도 그게 농담이길 바랐던 거겠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새벽 4시야. 6시간 남았어. 아내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딸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자기를 향해 쏟아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무너집니다.
저도, 아이도 참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가면 살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사는 거야. 실수하면 죽는 거고. 그 말이 위로가 됐을 리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으니까요. 진짜로 성공하면 사는 거고, 실수하면 죽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게 뭔지 공포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건지,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손에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 가방 하나를 들고 제 앞에 서던 그 모습이,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한테 다가갔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딸의 눈을 봤습니다. 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건지, 어리둥절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아이한테 이 상황이 얼마나 갑작스럽겠습니까? 평소처럼 저녁 먹고, 평소처럼 TV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오늘 밤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믿어봐. 더 좋은 데 데려다 줄게.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제가 이 결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걸. 딸이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기러.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새벽 2시의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옆집 창문을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돈 가방은 두고 왔습니다. 차 열쇠도, 신분증도, 20년치 물건들도 전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들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나오다가 걸리면 끝이니까요. 택시가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5분. 비행기는 4시였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보안 검색대에서도, 게이트에서도.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군요. 공항에서 제가 시계를 100번은 넘게 봤던 것 같다고. 저는 기억납니다. 매번 시계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누군가 달려오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름이 불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 여권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루프처럼 돌면서 그래도 발은 앞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스캔했습니다. 3초, 5초, 7초. 직원이 웃으며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모르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게이트에 앉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곧 알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바나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12살의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내렸던 공항, 20살에 대학을 다니던 도시, 표창장을 받은 곳, 목이 아파서 치료받고 싶다는데 거절당한 곳, 그리고 오늘 밤 도망쳐 나온 곳. 구름이 불빛을 덮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 됐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경유지였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망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저의 망명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이유를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법적인 이유, 절차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귀에는 그냥 한 문장만 들렸습니다. 쿠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쿠바로 돌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냥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체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쿠바 공항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공항 한쪽 구석에 세 식구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짰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근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냥 공항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지, 다른 경로로 연락이 닿은 건지, 그 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분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대사가 현지 당국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딸 옆에 앉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흐르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아내가 알아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딸이 창가에 이마를 대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어느 순간 잠들었습니다. 그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잠든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이게 맞다는 말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잘했어. 잘 왔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서서 그 공기를 한 번 마셨습니다. 한국 공기가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달랐습니다. 이 땅에 서 있는 제가 달랐으니까요. 지금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을 글로 썼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낯선 것도 많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딸한테도 미안합니다. 그들이 그 새벽에 따라와 준 것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딸이 웃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아직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목이 아파서 치료받고 싶다는데 거절당하고 볼 수도 없는 기사 때문에 질책받고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강요받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성공하면 사는 겁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용기를 내십시오.